네. 계속 이어서 데이터 이해 부분을 이제 좀 심화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사이트 간단한 그 주요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만 봤고요.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과 함께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기출에서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의 정의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먼저 잘 외우시면 되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그 예를 하나하나 다 들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풀어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이해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점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려요. 여기에다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중요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 그래서 그 인포에서는 이제 가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네, 인포메이션에서는 가공. 그러니까 가공하기 전이냐, 가공 후냐라고 해서 전은 데이터고 가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관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보가 되는 거고요. 지식은 예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예측. 이런 단어로서 답을 연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디어라는 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지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데이터 정의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거. 그리고 근거로서 추론, 예측, 전망, 추정을 위한 근거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고요.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나오니까 구분을 반드시 해두시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 나선 활동이라는 것도 간혹 나오기도 하고요. 간혹 나오죠. 그래서 음,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암묵지라는 개념 그리고 형식지 그러니까 김장당국이라는 걸로 하나 예를 들면 되고요. 형식적으로 표현이 되냐라는 거고 그 암묵지가 형식적으로 되는 걸 표출하다라고 한다라고 했고 네. 다시 내면화된 그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공통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살표를 요거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형, 암묵지가 형식지로 되면서 이제 표출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면화된 지식을 공통화시켜야 되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두 가지 정도로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개인이 본인의 지식에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또 내면화한다.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내면화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상호 순환작용을 거쳐서 조직의 지식이 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보 연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의. 가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 특징으로서 배우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저장, 했죠. 공용, 공유되는 거, 그리고 변화. 이 네 가지로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측면에서도 보셔야 되고요. 이용 측면, 관리 측면, 기술 변적 측면, 산업적 측면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용어에서 이 이용 측면이냐, 관리 측면이냐, 기술 발전이냐, 경제 산업이냐에 따른 그 이 글들을 연결시키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활용에는 크게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네. 사회 기반 구조로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네.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로서는 제조 부분과 금융 부분으로 나뉘고요. 제조 부분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 그 다음에 ERP 부분, 그 다음에 BI 부분, 그리고 CRM 부분 각각에 대해서 용어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금융 부분에서는 EAI, EDW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들 요즘에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기가 모르시면 한 번씩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 기반 구조로서의 또 데이터베이스들이 EDI와 CAS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KMS, RFID, CRM, SCM, 물류 부분에서는 종합 분류 정보망, VAN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지리 부분, 교통 부분, 의료 부분, 교육 부분 각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4대 특성을 주제 지향성, 통합, 시결성, 비휘발성 네 가지로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의 차이를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측정하는 거가 되는 거고, 특정해서 향후를 기획하는 거고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는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성과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통찰력의 초점을 둔 분석 방법입니다. 데이터와 통계라는 말이 나오면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과거 성과 비즈니스 계획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BI로 보시면 돼요. 사실상 데이터 통계라는 말로가 아니냐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BI보다 조금 진보된 형태다라는 거를 그래서 과거에 했던 패턴을 우리가 BI다라고 하고 요즘에 했던 패턴을 또 BA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것만 각각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OLTP라는 용어와 OLAP라는 용어는 이 거래라는 말이 나오면 트랜잭션으로 연결시키면 되고 분석이라는 말은 어널리티컬 때문에 A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빅데이터의 개념 및 출현 배경 그리고 기능을 알아보고 빅데이터가 가져오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해 봅니다. 빅데이터 가치 및 기업, 정부, 정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빅데이터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빅데이터에 사용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요인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미래 빅데이터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살펴볼 겁니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좀 큰 데이터를 의미하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단순히 용량만 방대한 게 아니라 복잡성도 증가해서 기존의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이나 관리 툴로는 다루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 세트의 집합을 지칭합니다. 빅데이터 현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빅데이터의 정의 또한 다양한데 먼저 일반적인 빅데이터 정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요. 크기 관점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데이터 규모에 중점을 둔 정의죠. 반면 데이터 규모보다 어떤 분석, 비용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정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정의 자체가 포괄하는 범위도 확대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재나 조직까지도 빅데이터를 개념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V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가트너 그룹에서 정의한 가트너 그룹의 더그레니가 정리한 것으로 데이터의 양, 볼륨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과 소스 측면의 다양성, 그리고 데이터의
수직과 처리 측면에서 속도, velocity 이렇게 해서 시험에 아주 단골로 잘 나오는 것들이죠. 각각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자체의 특징보다는 빅데이터로 인해 나타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조금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추출해서 그런 추출해내는 일,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시장, 기업 및 시민과 정보의 공개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네. 데이터의 출현 배경은 고객 데이터, 산업에서는 고객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 학계에서는 거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과학이 확산됐고, 관련 기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거 TPZY라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데요. TPEZY, 요타, 까지 해서, TPEZY, 요타까지 있습니다. 요타 바이, 요타, TPZY, 이렇게 외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1024를 계속 곱해 나가면, 그런 단위가 됩니다. 반드시 외우시고요. 빅데이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산업혁명의 설탄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원유에 비유하기도 하고 렌즈에 비유하기도 하고 플랫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먼저 차세대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보면 석탄과 철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저변을 떠받치는 에너지원이 원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현미경이 생물학 발전에 미쳤던 어떤 영향만큼 데이터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렌즈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렌즈 역할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앵그램 뷰어라는 게 있어요. 플랫폼이란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되는 개념인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 활용의 목적으로 구축된 유무형의 구조물을 말하죠. 기존에 OS를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으로 보죠. 앱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로 바뀌었다라는, 그래서 정해진 특정한 정보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숨은 정보를 찾아냅니다. 데이터 이제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뀌었죠. 네. 통계에 기반한 표본조사인데 이제는 전수조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수조사 장점이 표본조사가 주지 못하는 패턴이나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조사해 본다라는 거죠. 샘플이 가지고 샘플링만 해보는 게 아니라 다 조사해 본다는 거죠.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짜잘한 오류는 크게 영향을 못 준다. 대세. 그리고 인간관계보다는 상관관계를 본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가치가 산정이 어려운 이유는 데이터 활용 방식이 재사용이나 제조합, 다목적용 데이터 개발 등이 일반화되면서 특정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누가 활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새로운 가치 창출에 있어서 빅데이터 시대는 기존에 없던 가치를 창출함에 따라서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석 기술이 발달했죠. 지금은 가치 없는 데이터도 새로운 분석 기법의 등장으로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구 자체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더 설명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거예요. 이 문구 자체로만 정리해 놓으시고 반복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죠. 이 설명에 대해서 각각 종류가 뭐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관문 규칙, 유형 분석, 네, 그리고 네, 유전 알고리즘, 머신러닝,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감정 분석, 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각각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이제 나오는데요. 구글의 페이지 랭크의 경우에 사용자 로그 데이터 활용한다 하는 거죠. 월마트, 실시간 교통정보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위기요인 및 통제 방안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사생활 침해 부분 네,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위기 요인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거는 뭐냐라고 물으면 사생활 침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개인정보에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통제 방안이고 특정 데이터가 본래 목적 외에 가공되니까 당연히 사생활 침해고 책임 원칙이 훼손된다라는 거죠. 예측을 미리 한다는 거죠. 누가 범죄자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예측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책임이라는 원칙이라는 거에 훼손이 되겠죠. 기존의 책임 원칙을 강화시키는 게 이제 통제 방안이고요. 데이터가 잘못 사용되는 거를 우리가 오용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잘못 사용되지 못하게 알고리즘 접근적 허용 및 객관적 인증 방안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활용 3요소 그냥 외우시는 거고요. 데이터 기술 인력이다 라고 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알고리즘이스트가 나올 텐데요.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건데 어쨌든 데이터 기술 인력 이 세 가지를 먼저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 중에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열풍과 회의론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보시면 데이터에서 가치를 끌어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인데 왜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이 되지 못했나라는 사례를 보면서 분석 기반의 어떤 경영 문화가 싸이월드는 부재했다라는 거고 비즈니스 핵심 가치와 연관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페이스북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고객 지표가 약화되면 그거에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싸이월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분석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경영 자체에 뿌리 있게 자리 잡아야 되고요. 분석 문화가. 그리고 원천이 이제는 빅데이터로 간다라는 거죠. 데이터 정보의 원천이, 다양한 정보 원천이. 그다음에 비용이 막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석적 방법과 성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핵심적인 어떤 거에서 벗어나갔고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략적 통찰이 없었다라는 거죠. 일상 업무에 우수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걸 업무에 사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의 전유물로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또 최적화를 복잡하게 하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너무 쓸데없는 모델까지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안 되고 최적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최적화를 해서 가격을 낮춰도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략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필요 역량이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의미를 좀 아시면 좋고요. 당연히 정형, 비정형을 다 통합하는 거고 기존의 통계학과 다른 점은 총체적 접근법을 쓴다라는 거고 전략적 통찰을 추구하고 비즈니스 핵심 이슈에 답을 하고 사업의 성과를 견인해 나갈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다. 데이터 사이언스 3대 구조 요소는 IT와 어널리틱스와 비즈니스 분석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역량에서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드 스킬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인 거고 소프트 스킬은 주로 뭐 분석에 대한 전달력, 그러니까 통찰력 있는 분석과 설득력 있는 전달과 다분야 협력 이런 능력이 소프트 스킬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략 인사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